큰일 난 터키를 한국이 살렸다. 한국 덕에 터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감동적이라며 한국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슬리 예닐마즈입니다. 터키 국방부 재난기획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겹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거든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요. 아버지는 당시 20살이었고 터키군 한개 여단의 일원으로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하셨죠. 그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멀어지곤 했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항상 비슷했어요. 얼어붙은 강원도 산골에서 중국군과 맞섰던 쿠누리 전투,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눈물 어린 감사 표현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한국 아이들이 터키 국기를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는 말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험담처럼 재미있게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가 싶었고 지금에 와서야 터키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아버지가 또다시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참지 못하고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냐고 뭐 감사하면 교류라도 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서랍에서 낡은 메달을 꺼내 보여주시며 한국 정부에서 받은 참전 기념 메달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냉전시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간단히 다뤄질 뿐이었죠. 터키와 한국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욱 의심하게 된 이유였어요. 국방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나라와 교류했지만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간혹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 정도의 일반적인 외교 관계만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의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된 기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터키의 어려운 소식이 나올 때면 더욱 그러셨죠. 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라며 언젠가는 그들도 기억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터키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1950년 유엔군의 일원으로 약 15,000명의 터키군이 파병되었고 쿠누리 전투에서 중국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던 것도 기록으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2023년 초 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곤 했죠. 저는 그때도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미화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범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저는 거대한 진동으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곧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규모 7.8의 강진이 터키 동남부 가지안테프를 강타한 것이었죠. 그날 아침 출근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잔해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는 계속 긴급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로 즉시 출근하라는 지시였죠. 평소 30분 거리인 출근길이 3시간이나 걸렸어요. 국방부 재난기획부서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피해 보고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건물 붕괴로 인한 사상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구조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위기 대응팀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했죠.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인력 부족이었어요. 지진 피해 지역이 워낙 넓었는데 우리가 보유한 구조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도 위험천만했어요. 구조대원들도 목숨을 걸고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정부 내부의 비효율성이었어요. 각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구호물자, 배분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긴급 예산 승인도 늦어지고 국제지원 요청 절차도 복잡했어요. 현장에서는 1시간이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인데 서류 작업에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 200명이 매몰됐다는 소식, 학교 건물 붕괴로 아이들이 갇혔다는 보고,
병원마저 무너져 환자들을 옮길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본 광경이었어요. 잔해 더미 속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절규, 구조를 기다리다 지쳐 쓰러진 노인들,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특히 한 어머니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도 날로 커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너무 느리다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건축 부실 시공 의혹도 제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 역시 밤낮 없이 일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회의하고 피해 현황을 정리하고 구조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떤 나라에서 언제 얼마나 도움을 보내줄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진 발생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저는 피해 현황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국제공항에 한국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그저 여러 나라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 구조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최첨단 생명 탐지 장비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어본 것처럼 익숙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팀들이 아직 짐 정리하고 있을 때 한국 팀은 이미 첫 번째 생존자를 구조해내고 있었어요. 정말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 팀장은 김태윤 대위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태윤 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단순한 구조 작업을 넘어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어요. 저는 터키 측 연락관으로 한국팀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어요. 외국 구조대들이 와서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또 언어 소통 문제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런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팀은 터키 구조대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앞서 나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터키팀의 경험과 현지 사정을 존중하며 함께 작업했어요. 특히 김태윤 대위는 매 상황마다 터키 측과 상의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장비 운용 실력도 대단했어요. 생명 탐지견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모습, 정밀한 절단 장비로 안전하게 구조 통로를 만드는 기술, 의료진과 구조대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전문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지구력이었어요. 다른 구조팀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할 때도 한국팀은 계속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하면서도 지치는 기색 없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구조대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한국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김태윤 대위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터키를 도와주는 걸까? 다른 나라들도 구조대를 보내긴 했지만 이 정도로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팀은 없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김태윤 대위가 저에게 말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과거 터키가 한국을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이제 한국이 터키를 도울 차례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태윤 대위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비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태윤 대위는 구조작업 중간중간 터키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어요. 1950년 터키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의 이야기, 쿠누리 전투에서 터키군이 보여준 용맹함,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외교적인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태윤 대위 자신도 참전 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김태윤 대위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군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터키군의 용맹함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구조대 파견에 자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운명적인 것을 느꼈어요. 현장에서 김태윤 대위와 함께 구호물자를 배분하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팀의 지원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단순히 물자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전달되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고마워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 구조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70년 동안 한국이 터키를 기억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 태도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난 지원 물자와 관련해서 정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보내준 구호 물자들이 제대로 피해 지역에 전달되지 않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구호 물자들, 가짜 영수증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김태윤 대위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구호 물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투명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선의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어요. 내부 고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태윤 대위와 함께 일하면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세대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진정성을 보면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패 의혹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누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직속 상관인 부서장도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평소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구호물자 배분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부 고발을 결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지부터 막막했어요. 감사원, 검찰, 언론, 어디든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그러면 저 같은 중간 관리자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제가 곤란해질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보낸 의료 장비들이 일부 사립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가 오가고 있었어요. 또 긴급 식량 지원도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분노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파헤칠수록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상사들은 업무에만 집중하라며 압박을 가했어요. 심지어 누군가가 제 개인 신상에 대해 수상한 질문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분명히 경고 메시지였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위로가 된 건 김태윤 대위와의 대화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부패 문제를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김태윤 대위는 한국의 재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시행착오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태윤 대위가 말한 투명성의 중요성이었어요.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지원이 정확히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나 비리는 결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씀도 했어요. 김태윤 대위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터키를 돕기 위해 왔는데 정작 우리는 그 선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었고요. 김태윤 대위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70년 전 한국에서 보여준 희생 정신, 그리고 지금 한국이 터키에 보여주는 진심 어린 도움을 생각하면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보낸 대규모 구호 물자가 도착했는데 그 배분 과정에서 또다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들이 다시 한번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걸 목격했거든요. 의료용 텐트와 담요들이 피해 지역 대신 어떤 창고로 옮겨지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 저는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태윤 대위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상의했어요. 직접적으로 부패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구호물자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넌지시 전했습니다. 김태윤 대위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태윤 대위가 제안한 해결책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한국구조대가 직접 피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정부기관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자는 아이디어였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윤 대위는 이미 한국 본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투명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은 피해 지역에 직접 임시 배급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모든 배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모두 기록하고 주민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터키어를 할 줄 아는 통역관들을 대거 투입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기존에 받은 지원은 충분한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지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터키 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팀의 방식을 보고 터키 공무원들도 점차 투명성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한국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김태윤 대위와 함께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돕는 관계였어요. 한국은 터키를 도우면서도 터키가 스스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구조대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을 보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떤 할머니는 김태윤 대위에게 손수 만든 터키 전통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70년 전 터키군이 한국에서 보여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금 한국이 터키에 보여주는 진심 어린 도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패 세력들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기존 이익 구조가 흔들리자 저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김태윤 대위와 한국팀의 지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투명한 지원 시스템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어요. 기존의 구호물자 유통을 담당하던 업체들과 연결된 공무원들이 저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업무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소한 절차 위반을 문제 삼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신뢰했던 동료마저 등을 돌렸다는 거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팀원이 갑자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 행동을 상부에 보고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직접적인 위협까지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는 걸 느꼈고 집 앞에서 수상한 차량이 계속 맴도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익명의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걱정하셨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자꾸 물어보셨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김태윤 대위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상황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부정부패와 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김태윤 대위는 제게 한국의 참전 용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터키를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옳은 일이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버텼다는 말씀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팀의 투명한 지원 활동은 계속되었고 그 효과도 점점 뚜렷해졌어요. 피해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호물자의 배분 과정도 훨씬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팀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일부 터키 공무원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고 자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어요. 한국팀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졌고 저에 대한 압박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가 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김태윤 대위와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갔어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공개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터키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사람들, 직접 만든 선물을 전하는 아이들,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가 간 우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박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국제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결심했어요. 김태윤 대위에게 제 계획을 알렸을 때 김태윤 대위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격려의 말도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의 투명한 시스템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제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제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국제조사 전문 기자들과 연락을 취했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첫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터키 지진 구호물자 유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국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죠. 터키 국내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분노가 쏟아져 나왔고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투명한 재난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피해 주민들의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구호물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담요와 의료 장비를 못 받았다는 증언, 약속된 지원이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이런 보도들을 부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투명하게 운영한 배급 시스템과 비교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심각했어요. 각국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도
앞으로는 더욱 투명한 지원 체계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터키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여론의 압박이 너무 강했고 국제적인 신뢰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결국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던 부서장을 비롯해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저도 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김태윤 대위가 계속 격려해 주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해 주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구호물자 유용 규모가 생각보다 컸고 관련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는 구속되었고 나머지도 직위 해제나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는 투명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팀의 투명한 지원 방식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어요. 터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지원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모든 국제 지원은 한국팀과 같은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